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침내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모시고 제118회 아시아 포럼 릴레이 토론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의 어떤 들어가는 말씀 먼저 듣고 우리 자유롭게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죠. 예. 예, 이렇게 아시아 포럼 21에 와서 이렇게 서보니까 제가 7년 전에 이 자리에 한번 초대받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수의 위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 보니까 왠지 그때의 기시감이 다시 들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제가 초대받았을 때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와서 박근혜 정부가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아시아 포럼 21의 언론인들은 그 당시에도 저에게 위기 상황이던 여당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갓 32살이던 저에게 물어보셨고, 지금 그때의 대답을 제가 찾아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든 연착륙해야 되고 대통령의 하야에 이르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아시아 포럼 21은 이런 어려운 시점에만 저를 초대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지난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는 제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정치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때보다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보수 정당의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보수 진영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책임감,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간 의무감이 더해졌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전당대회에서 모두가 말릴 때 그때 인터블고에서 준비해서 엑스코에 가서 탄핵 개강을 넘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대구와 경북의 시민들은 저에게 배신자라는 섬뜩한 용어로 위압하는 대신에 저에게 팔공산의 품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 저는 더 과감한 이야기를 할 용기를 가지고 한번 운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의 시민 여러분께 한번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역시나 압도적인 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이바지해 주신 여러분들은 지금의 전국에 만족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라는 문구가 모든 기사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분석 기사든지요. 보수의 성지와도 같은 이곳이 어쩌면 점점 갈라파고스화 돼가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수도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정반대이고, 지난주에는 급기야는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했다고 하니까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대구가 이번에 변화의 선봉에 한번 서주십시오. 대구의 정치가 대구의 국회의원들에게 변화를 명령할 때 그들이 바뀌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의 보수 성향 언론들도 최근 보궐선거 패배 이후 아주 공개적으로 영남 스타일의 당 운영은 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사설이 그런 내용입니다. 대구의 시민들이 나서주셔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걸어놓으신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보수가 다시 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대구 시민들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건수행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통령이지만은 배신의 정치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구 시민들일 것입니다. 보수 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혀주십시오.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을 만들어주셨던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을 비추어 주시길 저는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치맥축제 여보고 정말 궁금했습니다. 원래 대구에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은 치맥축제같이 많은 젊은 세대가
그 젊은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에 얼굴을 비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대구의 정치 문화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의 시민의 삶과 정치인들의 삶이 괴리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혹자가 저에게 전달해 준 것처럼 홍준표와 이준석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같이 사진이 찍힐 것을 두려워해서 어떤 대구의 국회의원은 차를 타고 오다가 차를 돌렸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 지경에도 권력자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달구벌 땅 위에 서려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남 살인의 정신이라는 것이 불리함을 감수하고 가장 센 권력에 직언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복지부동하는 모습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대구 전역에서 등교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에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지목했을 때 권력자가 지목하였다고 해서 7년째 유승민 의원은 고향인 대구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수는 스스로 스펙트럼을 좁혔고 선거에서는 지리멸렬했습니다. 선거 4연패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반면 이준석이 탄핵 개강을 넘고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가 주저없이 우리 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엑스코에서 호소했을 때 대구는 포용적인 모습으로 화답했고 그 덕분에 지난 대선 기간 한없이 확장해 나갈 수 있었고 세 차례의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배신의 정치라는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잠을 청하면서 유튜브에서 간혹 자연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제 유튜브 창에는 뻐꾸기 영상이 자꾸 뜹니다. 언젠가 한번 본 뒤로 제가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그 영상을 몇 번 돌려보다 보니 뻐꾸기가 탕란하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강하게 걸렸나 봅니다. 오늘은 이 뻐꾸기, 내일은 다른 뻐꾸기, 맨날 뻐꾸기 영상이 뜹니다. 제가 너무 자주 봤나 봅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보십시오. 혹시 뻐꾸기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서 다른 새가 키우도록 하는 탕란의 과정을 실제 영상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뻐꾸기 새끼가 둥지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부화하지 못한 원래 둥지 주인의 알들을 하나씩 밀어가지고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원래 둥지 주인인 새의 알은 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져 버리고 둥지 주인은 뻐꾸기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물어다 키우게 됩니다. 사실 탄핵 이후에 보수가 받았던 충격은 그 전까지 대구 정치가 겪어왔던 길과 너무 다른 길로 대구의 정치를 내몰았었습니다. 탕란되어서 알에서 갓 깨어난 뻐꾸기 새끼가 본능에 따라서 알을 밀어내듯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강경 보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그들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이미 둥지 밖으로 밀려 떨어진지 모르는 둥지 주인은 자신의 유전자가 대를 이어 내려갈 기회를 잃고 대가 끊기는 그런 운명을 맞이합니다. 수도권에서도 젊은 세대가 당당하게 나는 보수를 지지한다라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보수의 유전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보수의 유전자가 매번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배신자 승리의 DNA를 바탕으로 다시 6개월 뒤에 총선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수도권 전역은 위기입니다. 이렇게 대구까지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어도 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몇 번 경험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수도권 선거의 해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대구가 바뀌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가 이런 말을 하고 건방지다고 욕을 들어먹는 것이 내년에 200석 넘는 의석을 야당에 내주고 다시 2017년에 어느 날로 돌아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구에서 변화를 대구는 그런 화근의 씨앗을 탕당하지 않고 수도권과 젊은 세대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이길 수 있는 보수의 알을 품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도권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보답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수의 위기 강조해 주시고 우리 대구 정치의 변화를 호소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우리 기자 여러분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질문을 해보실까요? 잠깐만요. 네, 가장 먼저 네, 우리 조영국 기자 바로 질문 이어갑시다. 네. 네, 저 매일일보 조영국 기자입니다. 연일 그 안철수 의원과의 그 설전으로 지금 온 언론을 지금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일부 정치평론가들이 그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정치평론을 하는데 오셨으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며 속내가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기자회견하면서 눈물 보인 것까지도 정치평론가들은 또 일부 평론을 하시는데 진짜 눈물이 나선지 어떤 애증 관계가 있었는지 속내도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벌써부터 신당 창당이니 탈당이니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줘야지. 네, 백과사전 질문이라서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오히려 저는 안철수 의원에게 그 의도를 언론인들이 물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경보수에 구애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당내에 원래 보수에 있었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뻐꾸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사실 되게 신기합니다.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이나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 계속 해온 사람들이고 결국은 대구 4선 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저희 집안이 원래 TK 출신이라는 걸 거의 처음 밝혔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얻은 교훈이 이준석을 제명하라는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원래 그분을 신경도 안 씁니다, 요즘은. 제가 그래서 그분을 구체적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뭔가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툭 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분이 하는 의도는 너무 명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보수 정당에 뒤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신 것 같고요. 그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이 결국 좋은 거 배웠다. 그렇게 와가지고 강경 보수에 기대어가지고 뭐라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아닐까. 그 정도로 가볍게 분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 눈물의 의미. 눈물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이겁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천안함 사건에 천안함 폭침에 대해 가지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행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실제 그 유가족을 만나고 있을 때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최루액 수준입니다. 제가 현충원에 가서도 그렇고 서해수호날에 가서도 그렇고 그때마다 가서 제가 굉장히 서러움의 눈물이 났던 거는 제가 야당 대표하던 시절이 문재인 정부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면은 그 천안함 생존 장병이나 아니면은 유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문재인 정부 냉담하게 할 때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천안함 희생 장병들이나
아니면 연평도 포격전의 장병들 같은 경우에 저랑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 갈 때는 눈물이 많이 납니다. 네, 지금도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울먹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기소까지 되어가지고 고초를 겪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선 최수근 상병의 가족이 40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낳으신 그런 외동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아주 마음 아프지만은, 저는 그분이 아버님이 소방공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박정훈 해병 대령의 그런 움직임마저도 차단당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출범에 제가 기여한 인사로서 이러려고 내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뭐라 그래도 스타 검사로서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에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신의 그 모습과 가장 닮아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박정훈 대령을 탄압하는 모양새로 비춰져서는 지금 정권의 상징 자본이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현장에서 서글펐던 지점이 있고요. 이것도 저는 희한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언론에 나기 시작했을 때 네이버에 가가지고 연관 검색을 찾아보니까 박정훈 고양이 연관 검색을 뜨더라고요. 네. 박정훈 대령이 옳은 말을 했는데 고양이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런 말을 하면 아마 전라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연관 검색어 순위에 뜨겠죠. 그런데 언론인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박정훈 대령은 포항 출신의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해병대에서 평생을 복무해온, 어쩌면 가장, 제가 박정훈 대령의 정치적 성향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가장 TK스럽고 가장 보수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 어머님도 포항에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어쩌면은 저는 가장 대구 경북에서 주류 정서로 살아오신 분들 아닐까요? 근데 이분들이 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고초를 겪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거기서부터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더욱 아쉬운 거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편을 들지 않습니다. 국감에서 얘기가 나와도 정작 뭐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그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겠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입장에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고요. 네. 지금도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정치적 뭐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권현수 기자, MBC의 권현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MBC의 권현수 기자입니다. 최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임명직 당직 개편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서론에서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대구가 변해야 된다고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정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네. 대구에서 지금 속된 말로 편하게 정치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수도권 위기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편하게 정치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의 강북 지역에 가가지고 한번 뚫어내보겠다고 하는, 여러분이 선출해줬던 전직 당대표가 하는 말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가지고 앞으로 보수 정치를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강남의 어디 따뜻한 곳에서 정치하는 서울에 있는 정치인들, 그 사람들은 강남에서 그러고도 됩니다. 그런데 강북에 있는 어려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왜 수도권의 정치가 잘 되기 위한 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 몰아세우고 배신의 정치라 몰아세우는 것에 동조하십니까? 라고 제가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수도권에서 제가 정치하면서 상계동에서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무슨 뭐 막걸리집에 가서 같이 막걸리를 마시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네. 강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정서의 이야기를 하면은 내부 총질러라 그러고 서울 강북에 만약에 지인이 계시다면 자녀들이 상경에 계시다면 물어보십시오. 지금 서울 강북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데 제가 그냥 느낌이 옵니다. 네. 포털사나 아니면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수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서울에 사는 보수라면 달 수 없는 댓글들 달고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드루킹 같은 기계거나요. 서울에 살고 있으면 지금 상황 속에서 예? 각하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이와 유승민을 제명하시고 예. 홍범도 동상 없애버리고 흉상 없애버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수가 망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근데 보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제가 전혀 과학적이진 않지만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영남 보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걸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더 누군가 뛰어달라고 하는 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예. 수도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 가지고 이미 본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라고 한다면은 정치 할 맛 안 나죠. 예. 그리고 해서 성과가 나올 리도 없는데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단언코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 강북 지역에요. 당선을 목표로 뛰는 사람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당협위원장 한번 하고 출마해서 떨어지고 나중에 공기업 감사나 한번 해볼까, 공기업 사장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 다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보수는 만들 수가 없어요. 매일 살면서 경험하는 세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소 비하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멈춰주는 걸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대구 지역의 언론인들이 위기감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당직 개편에 대한 조회도 저 개인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 다 잘 압니다. 이번에 사무총장 되신 이만희 의원님 성품이 훌륭하시고 저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올바른 사세 판단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만희 의원님께 의문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부정선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우리 당에서 가장 신뢰하는 의원님이 이만희 의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만희 의원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약간 그들을 옹호하는 거 비슷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런 것과 절연하지 못하면은 이길 가능성 없습니다. 예. 아니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정선거 얘기하고 다녔을 때는 누가 했습니까? 그럼 문재인 했다 이렇게 답이라도 하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도 가가지고 그러면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가가지고 부정선거 그럼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은 모른다 그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가 이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더 허덕이는 일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부정선거 들고 나와가지고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부흥회지. 그거 하는 유튜버들 슈퍼챗 싸달라고 부흥회 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보수의 전략이라고.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대구 경북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하면요.
국회의원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수도권에서 정치하는 사람 정치 못합니다, 진짜. 대구에서는 그런 소리 하고 당선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외에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대구의 선거가 자꾸 이제 반장 선거에서만 되는 분위기로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일부 언론인들께서 대구 선거를 비하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죠. 보통 저희가 반장 선거는 국회에서 상투적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지칭할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서 대구는 원내대표랑 사무총장 계속 배출할 겁니다. 네. 왜냐고요? 비극적이게도 대표를 배출하지 못할 것이니까요. 대표를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이 나오며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인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요 원내대표랑 사무총장 계속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구 아닌 사람이 대표가 되니까 지역 안배를 위해 가지고 원내대표랑 사무총장은 계속 대구 사람 만듭니다. 그게 역설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반장 선거에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대구에서 다시는 대통령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도 안 나올 겁니다. 당원 100% 하면 나올지도 모릅니다, 또. 근데 그거를 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원 100%에서 성공한 대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나선을 끊지 못하면은 대구는 앞으로 영원히 사무총장과 원내대표만 배출할 겁니다. 그게 제가 말했던 반장 선거의 의미입니다. 절대 지도자 안 나옵니다. 이번 당직 개편에도 뭐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건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만희 의원님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당 일에 열심히시고 하지만 이만희 의원님이 정치에 오신 토양과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당내 분위기가 이만희 의원님이 창의적인 정치를 하기는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최강수. 예, 예, 이 대표님께서 7년 전에 우리 아시아 포럼에 오실 때만 해도 굉장히 신선함, 예. 이게 하나의 상징성이었는데 지금은 정치적 무게나 여러 가지 그 상징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TK 정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6월달에 이제 권영세 그 우리 장관을 만난 적이 있는데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원로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TK가 우리 보수의 보고인데 불구하고 인재가 너무 없는 것 같다. 굉장히 아쉽게 말을 하죠. 또 이거 이 대표께서도 지금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또 많은 또 대구 경북 그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밀고 가고 있을 뿐이지 그걸 다이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유승민 의원이나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배신자 프레임에 또 갇히게 되고, 그 노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인재영입위원회에 영입됐을 때 노원 변호에 지역구를 줄 때 그 보수 내에서 심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젊은 때 이제 20대 후반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그 험지에 가까운 그 지역구를 줬기 때문에 역시 그 보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여러 차치하고 지금 그 대구 경북의 여러 가지 지금 그 정치적으로 안 좋은 여러 가지 그 어두운 그림자 이런 걸 지역에 의해 가지고 전번에 뭐 잠깐 부인하셨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내년 총선에 대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여러 가지 분위기를 견인하면서 대구 경북의 새롭게 뭔가 분위기를 물꼬를 터주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다고 지금 뭐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또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상당히 그 자기 입지를 차지하는 것도 당내 여러 가지 그 국민의힘의 새로운 에너지를 갖다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다고 하면요, 그건 진짜 죽자 사자 멱살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잘 묘사해 주신 것처럼 정치의 이상을 가지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잃을 게 없는 두려움으로 험지에 도전하고 할 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원 사격은 못 해줄 망정 매번 아까 말했듯이 강경 보수의 메시지를 강하게 띄워가지고 수도권에 선거 지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수도권에 출마한 사람들은 짜증이 납니다. 예. 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수도권에 선거 3번 떨어졌다고 뭐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뒤집어 말하면요.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냐면요. 야, 이준석이 정도 되는 사람도 떨어지는 게 수도권 선거인데 나는 도전은 안 되겠다라고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이 정도의 인지도와 스펙을 가지고도 수도권 선거를 뛰는데 그렇게 한두 번 열심히 뛰고 났더니만은 야, 진짜 어려운데 열심히 뛴다 이런 격려보다는 조롱을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보수 정치라 그러면은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에 뛰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그런 조롱을 감내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하던 도전대로 노원병에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만약에 대구에 어떤 배나온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여기서 강경 보수에게 소구한답시고 언론에 이상한 소리 해대고 도저히 수도권에서 뛰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저는 그 사람 잡으러 나올 겁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나쁜 사람 잡으러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제가 당선되고 말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뛰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제가 가가지고 무의미한 선거 뛰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랬더니만은 또 쥐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예. 그냥 나쁜 사람이랑 붙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만은 평소에 이준석 까다가도 쥐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대구 국회의원들.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지목될까봐.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게 보면은. 예. 오직,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김승수 의원이면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나. 예. 정작 나쁜 사람도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출신의 또는 대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중앙정치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왜 저는 대구 출신 아버지 어머니를 둔 그냥 서울 사람이지만은 오히려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람도 있습니다. 순천에 가 있는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대구 정치를 꿈꾸지도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오고 김현장 변호사까지 하고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 사람마저도 지금 대구에서 원하는 메시지로 자기 정치하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아직 그 나이에 이 정치하기가 싫은 겁니다. 예. 자기도 친구들이 있고 자기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못하지 말게 살아라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기에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대구에서 이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려면은 언론인 여러분께서 저는 아니더라도 천하람 변호사 같은 사람들 대구에 출마하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거긴 진짜 대구의 아들입니다. 아니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아들이 아니라. 그거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대구에서 뭐 어디 무슨 뭐 차관진에서 사람이 내려온다 한들 어디 무슨 또 뭐 대구시 공무원 한 사람이 온다 한들 뭐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무원을 국회의원 많이 만드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청장 출신 2명, 기재부 차관 출신 2명, 판사 출신 하나, 검사 출신 하나, 시공무원 출신, 지방공무원 출신 3, 구청장 출신 하나. 뭐 이렇습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무원 조직 속에서 무슨 정치의 창의성을 바라겠습니까? 차라리 싸울 줄 알고 방송 가서 말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을 한번 국회의원 만들어 봅시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왜 제가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대구의 언론인들께서 변화를 촉구해 주시고 예. 당장 눈에 보이는 대구 사람부터 한번 모아봅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이 된 것 같은가요? 좀 되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뭐 대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뭐 노원에 충실하겠다 하고 일단은 뭐 답을 해주셨네요. 저보다 우선 천하람이 땡겨주십시오. 네, 우리 오마이뉴스의 조정부 대행하겠습니다. 예, 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셨을 때
그 많은 그 국민의힘 분들은 네. 이준석 대표가 헤어질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에 그 지금 이 상황대로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김한길 위원장과 함께 국민통합위원회 이런 조직에 힘을 실어주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갑자기 이 시점에 그게 왜 나왔을까? 예, 저는 제가 들은 정보들도 있지만은 그런 행보가 지금 대통령께서 지지율 정책 아니면 보궐선거 패배 이후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저는 그 해법에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제가 바른미래당을 하면서 예전에 가장 황당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국민적 기대가 많던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두 대선주자급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그런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영남과 호남의 결합이라는 식의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에게 있어가지고 영남과 호남의 결합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대구랑 광주랑 서로 맨날 GRTP 꼴찌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서로 미워할 힘도 없습니다. 지금은.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서울에 올라온 출양 대구 사람, 출양 광주 사람 사이에는 지역 감정이라는 건 또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대놓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하겠다 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는 대통령께서 내세우는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또 어떻게 호남 출신의 정치인 몇몇 끌어다가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 수준을 넘어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출신 몇몇 이 당에 들인다고 해가지고 또 뭔가 정치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아젠다가 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다뤄주시는 것으로 저는 오히려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대구 경북의 언론인들과 시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쓰는 시나리오대로 김한길 위원장 주도로 그런 창당이 이루어진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의 가치를 오래 고민해오지 않은 사람들이 보수의 정당을 뭐 합당을 통해서 먹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네.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당했던 수모나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미 1년 전부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정당성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저께 국회에서도 보수가 이기는 첫 번째 조건으로 대통령이 걸어놓은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다른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 것, 이거는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야기, 저는 헤어질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헤어질 결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계속 TBC 오랜만에 문준호 회장. 대표님 이른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수도권 위기 때문에 네. 영남 중진을 차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것 같은데 네. 하태경 의원하고는 또 어떤 다른 결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면 같은 내용의 홍준표 시장의 글을 인용을 하시면서 2012년 상황을 떠올리셨던데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자, 먼저 하태경 의원의 수도권 도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하태경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종종 남들보다 반박자 앞선 이야기를 해서 당내에서는 뭐 가끔 괴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태경 의원이 항상
소위 저희가 퍼스트 무버라고 하죠.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죠.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의 선택을 전 응원하고 저는 하태경 의원의 진정성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하태경이니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항상 한 박자 앞서서 움직였고 젊은 세대가 원하는 아젠다에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올라갔을 때 여느 대학가에 가가지고 하태경 의원님을 물었을 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쪽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만약에 서울의 대학교에 캠퍼스에 가가지고 뭐 제가 이름을 하나 찍질 않겠습니다만 대구의 어떤 3, 4선 국회의원 이름을 댄 다음에 이 사람 아십니까?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간첩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간첩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간첩입니다. 특수교육을 받았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네. 어쩌면 경북대학교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K 지역의 중진들을 서울에 차출한다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고생했으면 한번 죽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죽으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의기도 존중하고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던지는 분에게 더 큰 쓰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강제할 수는 없고요. 이기기 위한 전략은 아닙니다. 그거는. 예전에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던 김재원 의원이 서울 중랑구에 가서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경선에서도 지고 출마도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김재원 의원이 방송 나가면 바른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 출마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예. 꼭 그렇게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지만 제대로 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2012년 네. 제가 페이스북에 상술한 것처럼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26일에 제가 비대위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2년 4월 11일에 19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딱 100일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비대위에 불렀을 때, 야, 이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인기가 없는데 이게 될까? 이거 선거예요.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번에 망신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당명을 바꾸고 당의 정강 정책을 바꾸고 중도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 한 달 동안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공천 혁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본 캠페인 중에 가장 열정적인 선거 캠페인으로 하루에 14군데씩 유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질 것 같았던 곳들도 뒤집어 가지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152석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합니다. 예. 원래 새가 알을 깨고 태어났을 때 자기가 가장 먼저 본 것을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가장 먼저 제 정치하면서 봤던 그 모습을 제 선거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김종인, 이준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저는 그 모델로 선거에 임했었고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그리고 그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모델을 적용해서 이겼던 겁니다. 자, 그러면 2012년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승리가 재현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그 2011년 10월 26일 오세훈 시장의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졌을 때 그때 당내에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2011년 10월 26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경론 끝에 2011년 12월 9일에 홍준표 그 당시 대표께서 물러나는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거기서부터 2012년의 실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그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용기였습니다. 내가 보수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선거를 지는 것이고 보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가지고는 나의 작은 이익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공공심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나중에 공천할 때도 이명박 대통령도 정권에 도움을 준 인사들이 있을 테니까 꼭 챙겨주고 싶은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의 상당수를 당에서 김종인 위원장 주도로 공천을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천 자본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안타깝게도 수사다 받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 전략적 사고는 그 당시에 보수를 살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그 어려운 선거에 지위를 맡겠다고 생각한 용기, 저는 그것도 승리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결국 2012년이 지나고 난 뒤에 2012년 12월 19일입니다. 2012년 12월 19일이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둘 다 12월 19일에 당선되셨어요. 한 분은 2007년, 한 분은 2012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결혼기념일도 2007년 12월 19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이 세 분은 큰 선물을 각각 받으셨습니다. 그날 홍준표 대표는 같이 치러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경남지사로 화려하게 복귀하셨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셨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전직 대통령으로 우뚝 서셨습니다. 저는 보수에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때 보수는 너무 멋있었다. 근데 지금 그걸 떠올리면 지금 너무 다릅니다. 예. 지금은 물러나지 않으려는 자와 공천에 내 몫을 뺏기지 않으려는 자와 어느 누구도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가지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2012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언론인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처럼 2012년처럼 변화가 된다면 내년 총선에도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까? 자신 있습니다. 승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뭐 홍준표 대표와 비교되는 분도 있고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되는 분도 있고 뭐 다들 그렇게 뭐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우리 매일신문 이민호 기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매일신문 이민호 기자입니다. 지금 지역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좀 지역의 기류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 대표님께서 계속 당에 계셨다면 지금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시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비판 많이 하시는데 똑같이 비판을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4년 전까지, 3년 전까지만 하도요. 저는 박근혜 키즈로 호칭되던 사람입니다. 근데 탄핵 이후에 왜 다른 친박계 인사들은 다 쓸려 나갔는데 이준석은 살아남았을까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할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금에 뭐 굳이 또 이름을 이야기하자면은 강예찬, 김병민 최고위원만 못한 위치였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들보다 더 알려진 위치였고 그들보다 더 박근혜 대통령에 가까운 위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판할 건 비판했습니다. 제 기록을 찾아보시면은 제 첫 언론 인터뷰가 정수장학회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 하신다면은 저도 찍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게 제 첫 언론 인터뷰였습니다. CBS가 했던.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라고 저를 뽑았으니까요. 가감없이 이야기하라. 저는 그렇게 정치를 배웠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에서 전당대회 때 연설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움은 제가 성공한 당대표가 되어서 갚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저한테 그 언론을 허락해 주신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당대표에게도 그 언로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부 총질이라는 용어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만약에
언로가 열려있는 공간이었으면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실제로 벌어지는 언로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말하다 죽었죠. 저는 말하다 죽은 겁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가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예. 그 지금 그때 말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부화내동해가지고 이준석 빼기 앞장섰던 사람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정부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가지고 그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역할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치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의경부 장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약간 예. 푸는 의미에서 예. 우리 이 전 대표님 대구에서 저는 뭐 아주 오래 전에 이제 처음 뵀을 때 이제 저는 어떤 이준석을 기억하냐 하면 그 전국을 다니면서 그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 수학을 가르치고 공부방에서 수학 가르치고 어떤 그 젊은 정치인이지만 어떤 따뜻한 포용 뭐 이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보수를 살렸던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젊은 정치인이 어떤 이런 그 갈등만 양산하는 정치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 이런 그 기대가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7년간 이렇게 변화를 보면 지금 이 전 대표께서는 좀 투사적인 의미가 너무 좀 강화된 느낌이고 지금 국민들이 그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이런 과정이지만 포용하는 정치인을 좀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는 그 수학 공부 가르치면서 어려운 사람들 포용하고 소통하고 특히 이제 대구에 옛날에 와서는 이제 이런 분석도 하셨어요. 전국에서 다 수학 공부 모임을 하는데 거기는 세월이 지나도 하이라르키가 생성이 안 되는데 대구 경북은 그냥 그 선생님들끼리도 그 아래 위로 이렇게 그 하이라르키가 생기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좀 일반 정치인들한테서 보지 않았던 그런 면을 우리는 상당히 감동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떤 더 절박한 문제 때문에 약화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준석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는 그런 다른 면을 기대하는데 자꾸 같아지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조금 그 이 전 대표께서 앞으로 우리 또 보수를 살리고 뭐 영남 수도권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정치 외의 대한민국의 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정치가 어떻게 좀 그 화답을 해야 되는지 한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우리 지방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울진 영덕 이런 데 가보면 그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 있죠. 그 2호선 그 제일 복잡한데 거기서 막 떠밀리고 막 그 복잡한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서 내려오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30, 40대들. 그래서 이런 지방의 문제도 있고 이런데 우리 정치가 조금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식의 시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준석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은 어떤 앞으로 행보를 하실 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거 한번 부드럽게 한번 이야기하시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월부터 8월까지 어디에 있었냐면은 전라남도 순천에 있었습니다. 예, 전라남도 순천에서 아까 언급하셨던 오랜만에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4개월 동안 지방에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저는 태어나가지고 서울하고 미국의 보스턴밖에 살아본 곳이 없습니다. 길게 살아본 곳은. 그러다 보니까 지방, 그것도 대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소도시쯤 되는 인구 26만 7만 되는 그런 도시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순천이었습니다. 가보면은 저희 집 앞에 살던 집 앞에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 순천이 여느 지방도시처럼 그 중앙시장은 1층이 다 공실이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해 가지고 어느 것보다도 더 공감하게 되었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의 정치권들이 외면하는 사이에 하다못해 제가 가르치면 수학 가르치면 놀았던 거는 대구는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순천은 서울에서 수학 푸는 것에 비하면 시험 문제도 다릅니다. 네. 아예 어떤 내용은 빼버리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못 따라간다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지방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행동들이 계속되게 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그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지방에 있어가지고 여러 변화의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대구에서 정치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모델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지도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대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전라도는 약간 다릅니다. 전라도는 그들만의 시민 참여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가고, 물론 그것도 폐쇄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언론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좁은 순천 내에서도. 대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북고등학교 출신 아니면 시장이 안 되던 동네 아니었습니까? 네. 광주는 이미 그걸 타파해버린 지가 오래인 것 같았습니다. 대구시장 아직도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죠. 네.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는 고려대 나온 분들이 하고 있는 문화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고등학교 이후로 서울 올라가서 대구를 본 적 없는 분들이 시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홍준표 시장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 광주는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광주는 전담대 나오고, 네. 조선대 나오고 이런 분들이 시장하면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밀착해서 계신 분들 시장도 하고 이런 문화가 된 겁니다. 저는 뭐 홍준표 시장님이 사실 이번에 시장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큰 거에 도전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시장에 도전하실 거라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대구에서도 그런 문화 한번 만들면서 대구의 문제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지방 문제 풀어나가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대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관 대작 지향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출마하려 그러면은 자네 벼슬이 종 몇 품인가 이걸 물어보는 문화거든요. 자네 차관까지 하고 나왔느냐, 예? 자네 뭐 청와대에서 비서관은 하고 나왔는가, 오케이 그러면 했으면은 자네는 국회의원 할 자세가 되어 있네, 뭐 이런 식의 문화가 돼 있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도 대구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이게 꼭 대구의 문화를 비하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그게 해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실이 각박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부각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직 당대표인 입장에서 제가 지금 내년 선거에서 200석 내주고 지금 망할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지금 저 혼자 점잠 빼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세상에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갓쓰고 뒷짐지고 다니고 싶어 하지. 누가 맨날 대통령한테 무슨 할 말하고 이런 식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 보면은 누구나 평화의 시대를 살고 싶어하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제 MBC 100분 토론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의원총회 보면서 아무도 안 떠드니까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어제 그저께 그랬어야 되는 거다. 예. 저한테 좀 점잖은 모습과 품격 있는 모습 보여달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저는 품격 있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 아무도 안 떠드니까 제가 100인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발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1인분씩만 해주시면요. 저는 조용히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을 안 하니까 제가 100인분 해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질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예. 지금의 정치 현실이 우리 이재숙 대표의 또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다는 말씀처럼. 예. 네. 다음 질문에 가겠습니다. 예. 예, 서울경제 손성락 기자입니다. 그 대구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 뭐 지역에 지금 뭐 공항 문제가 제일 뭐 대구나 경북이나 다 현안인데 그 이 대표님 그 과거에 이 공항이 뭐 생각만큼 뭐 일자리 창출이나 뭐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예. 공항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 하고요. 예. 우리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현 정부가 이제 이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더 이제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계 어떻게 좀 해야 될, 그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스탠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총선에서 지금 우리 서민들 뭐 지금 고물가, 특히 물가가 너무 높고 또 그 금리 같은 것도 너무 높고 환율도 높아서 뭐 이런 문제에 좀 신경을 써야 이게 내년 4월 총선인데 그 서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구대랑 경일대학교 강연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라는 것이 지어지는 것이 우선 저는 예전에 동남권 신공항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결국엔 TK와 PK 우리 당이 전부 다 의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별도의 공항이 지어지는 것 자체는 영남 이외의 지역에서 봤을 때는 비효율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이라는 것이 수요를 창출해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구 경북 군위의성 신공항도 그렇고 가덕공항도 그렇고요. 둘 다 내세우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까지 가는 장거리 노선을 띄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 가보시면은 장거리 미주 노선, 유럽 노선을 띄우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매일 예를 들어 체코 프라하 가는 비행기를 300석, 400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승객만으로는. 그러면은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와서 환승해서 타고 가는 사람들, 아니면 중국에서 인천공항 환승해서 타고 가는 사람들이 한 좌석에 20, 30% 채워줘야지만이 그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경제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보잉 747이 뜨고 777이 뜬다고 하는 것은 대구에 갑자기 지금 인구 뭐 대구까지 400만 명 중에 갑자기 체코 프라하 갈 사람이 매일 3, 400명 생기겠습니까? 그 연계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부산이랑 합쳐야 겨우 띄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어쩌다 보니 조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뭐 대구 경북 신공항이 고추 말리는 공항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살 때 인구 60만에 배후 인구 300만에 보스턴에 살면서도 보스턴의 로간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제선 잘 띄우고 잘 합니다. 이 정도 배후 인구면은 국제공항이 성공할 수 있는 배후 인구 조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있을 법한 공항이니까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대구 경북의 모든 문제의 최종점이고 이게 모든 문제 해결책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겁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을 홍보하면서 이 공항이 생기면은 4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대구 인구가 얼마인데 거기 40만 개 일자리가 생기는 이런 희대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대구에 뭐 신규 항공사가 추앙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항공 승무원을 새로 뽑을지 모르겠지만은 400명이 안 될 겁니다. 예. 대구 경북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항공 물류 중심의 무슨 뭐 도시가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40만 개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대구 정치권을 20년 동안 묶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승민 의원은 임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것만 하다가 국회의원 그만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오히려 뭐 당연히 동천공항 때문에 대구 동대구 지역의 발전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은 저도 깊이 공감하고 그 소음 피해가 있는 분들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깊이 공감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갑자기 무슨 뭐 대단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너무 믿는 것도 저는 곤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구 정치권이 연구를 더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더 했다면은. 예를 들어 제가 제 의견이 비판받아도 좋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지금 짓는데 7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지도상에서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는 상황까지 만약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어떻게든 동남권 신공항을 하나로 합치고 그걸 밀양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대신에 지금 대구와 부산을 잇는 고속철도 신선을 건설하자 했어도 지금보다 예산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 대구에서 부산까지 경주까지 뺑 둘러가는 거 그거 차라리 지금 경부선 노선대로 직선으로 고속철도 뚫자 하고 그 연변에 밀양에 공항을 짓다 했어도 지금의 가덕도 플러스 군위의성 신공항 짓는 거 비용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왜 타협을 못 해냈을까요? 그런 거는 저는 지금 와서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두 공항에서 각각 보잉 747을 띄울 만한 유럽행, 미주행 승객을 채우지 못하면은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두 지역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타협도 이뤄내지 못한 아주 안타까운 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 연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더 투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구 경북 신공항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말과 더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창의력을 발휘했으면 어떨까? 제가 대구에 정치하고 있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랬을 겁니다. 제가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지금도 가덕도 공항에 대해 가지고 말 한마디만 꺼내면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서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데, 네. 근데 저는 지금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요, 제가 당대표 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그게 활주로 1개짜리 공항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매립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지금 활주로 1개로 끝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공사 활주로 2개거든요. 2개를 1개로 줄여가지고 매립해서 그거 하겠다고 한 거였습니까? 심지어 최근에는 김해공항을 빼지도 않겠다는 얘기도 나와요. 예. 가덕도를 국제선 조정공항으로 만들고 김해공항은 국내선 플러스 공공항을 남기겠다는 얘기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은.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해공장 확장으로 결론냈던 것에서 시작해서 봤을 때는 그다음 밀양과 가덕도의 경쟁 속에서 결국 둘 다 각각 짓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 타협의 과정이 너무 아쉽다. 예.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적어도 다음 세대 정치 이런 게 아니어야 된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각각 10조씩 들여가지고 공항을 짓고 있는 이런 상황. 뭡니까 이게 진짜. 이 돈을 대학에 투입했으면 어땠겠습니까? 이 돈을 산업단지에 투입했으면 어땠겠습니까? 이 돈을 진짜 대구의 좋은 대학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에 각각 1조씩 나눠서 투자했으면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고 대구에 연구 중심의 메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기회를 40만 개 일자리라는 허상 속에서 20년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거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 문제. 네? 중국. 대중 문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외교에 있어서 보이는 방향성은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매번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치와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로 교류한 서방 세계의 국가들은 인권이나 아니면은 환경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제 서구의 국가들과 보조를 같이 했을 때 우리가 유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중국 문제에 있어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균형 잡힌 이제 행동을 하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서 열병식까지 참석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은 조금만 수틀리니까 사드 보복 같은 것을 하면서 신의를 저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대상으로 해서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변화하는 만큼 우리가 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하는 만큼 우리도 한 발짝씩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취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대통령께서 중국 상무위원들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외교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대통령 외교 정책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중국과의 해빙이라는 것이 아주 빠르진 않아가지고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은 종국적으로는 그래도 더 나은 어떤 상호주의가 구축될 것이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전에 이제 베이징 현대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합작사 세웠던 것이 좀 어그러졌었는데 다시 이제 풀어진 합작법이 베이징汽车라고 하죠. 베이징 기차랑 연합해가지고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는 등 조금씩 해수법이 나오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기기 반출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 이런 것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원칙 있게 대응한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만에 윤 대통령의 정책을 좀 좋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민생 문제, 예, 뉴델리. 민생 경제 문제. 예, 한 정치 가지도 좀 아까 민생 경제 문제도 질문해 주셨는데. 네. 아까 마지막 질문이 민생과 경제 미생 문제. 문제요? 아, 네. 예. 결국은 경제 아닙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그 영남 지도부가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선거 치르는데 무슨 부동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빌라를 아파트로 이런 소리 하고 있었다가 선거 진 겁니다. 물론 그거 아니라면 졌을 겁니다. 근데 크게 진 이유는 결국 그런 사실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도 민생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우리의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금리를 낮게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물가 문제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이제 뭡니까 부동산 가격 유지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선거 기획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의 표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금리를 낮춰가지고 그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그런 부효과로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면은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좀 이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붙잡아두기 위해 가지고 물가를 높게 가져가는 이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선거 앞두고 아마 이 기조를 유지하겠지만은 감내하기 어려운 지점이 되면은 오히려 그런 부동산 때문에 버는 이득보다는 고물가 때문에 선거에서 보는 그 손해가 더 클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금 구조나 이런 것들 같은 것도요. 저는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물가는 엄청나게 돈 풀어서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는 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살피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는 것도 다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은 저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에 물가와 임금 구조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 대타협이라 함은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더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원래 미국이 지금 가보면 그렇거든요. 공산품은 최대한 싸게 억제하면서 식품이나 공산품은 최대한 싸게 억제하면서 인건비는 높은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선진국화되면서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억제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 이제 노조와의 긴장된 관계도 이제 생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럼 비용 구조를 줄이기 위해서 69시간 노동제 같은 것도 얘기하고요. 그거 외에도 보면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인들이 어려운 것도 한 가지이지만은 고물가 구조 속에서 그러면 근로자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어려운 부분도 결국 감내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기업인들이 어렵다 그러면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 얘기하겠지만요. 지금의 20대, 30대 젊은 세대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임금 감소로 받아들여서 그쪽에 동의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예. 뭐 연봉 4천 주지 않으면은 일을 하러 가지 않겠다는 거는 너무 젊은 사람들이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서울에 집 못 삽니다. 연봉 4천 받아도 서울에 집 못 삽니다. 그 돈 모아가지고. 그런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연봉 2,500만 받아도 일해라라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대구 지역에서도 서울 지역에서 실제로 4천만 원은커녕 훨씬 박봉에 시달리면서 2천만 원 받고 일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기대치를 낮추라는 얘기는 정치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고임금 고물가 구조라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에 대해서 사회적 타협들이 일어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히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복지 구조 포함해가지고 한번 사회적 재설계를 하자고 나섰으면 어떻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인들이 느끼는 부담 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는 세금과 4대 보험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안정성을 위해서 만드는 장치들이 이제는 사실상 기업 경영을 위협할 정도 수준까지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어느 정도의 복지 혜택의 축소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같은 것을 꺼내주셨으면 좋겠다. 의료보험 같은 것들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가 칭찬할 기회가 있으면 칭찬하는 게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되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메르스가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메르스 때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엄청나게 흑자가 났습니다. 조 단위로 흑자가 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돈은 많이 쌓아두시고 탄핵당해가지고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건강보험 재정이 돈이 많이 남았네? 이러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복지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건강보험에. 그래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MRI 같은 혜택이 엄청나게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뭐 가면은 뭐 하면 다 MRI 찍으라 그러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그게 해외에서는 초고급 의료 서비스입니다. MRI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서비스까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몇 조 원의 비용이 더 날아간 것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건드리고 계시거든요. 네. 과잉 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라든가 이런 것들. 저는 이런 행보를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보이실 때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비용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혜택을 축소하고 오히려 이제 저임금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할 수 있을지 같은 것들을 국가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처럼 기본소득 같은 건 아니겠지만은 안심소득이라는 것을 고안해가지고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저임금 근로자가 있을 때 그걸 사업주가 더 임금을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생활임금까지는 맞춰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는 아니지만은 그런 보수판 정책들을 연구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재정의 결실화 그리고 그래서 복지 혜택 다른 자잘한 복지 혜택들 아니면은 과도했던 복지 혜택에 대해 가지고는 과감한 칼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인기 없는 정책을 하시겠다는 결심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제가 깃발 무대가 돼가지고 옹호하겠습니다. 네. 예, 뉴델리 네, 강승탁입니다. 네. 아까 국민님하고 뭐 헤어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헤어질 결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좀 과거형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갖추지 않고 막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또 언론 인터뷰에서 대기를 많이 했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이 오면 미래에는 알았다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지 어떤 건지 그 의미를 좀 묻고 싶습니다. 겁니다. 제가 100일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근거가 뭐였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모시면서 선거를 치러보니까 100일이면은 바꿀만 합니다. 100일, 선거 100일 전에 정신 차리면은요, 충분히 선거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요, 팀 단위로는 전술적인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예. 그냥 수도권에서 마이너스 17%를 기본으로 까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뭐 수도권에서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냐, 뭐 거기서 뭐 내가 3번 떨어졌다고 조롱받고 이런데 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갑자기 박수 칠 것 같지도 않고 뭐 더 조롱받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
보수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 가지고 또는 저 개인적으로도 유의미한 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결심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180일가량 앞두고 이 얘기한 게요. 저는 대통령 성격을 잘 압니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골이시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자존심이 세신 분입니다. 제가 뭐 그저께 기자회견 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갑자기 화답하셔가지고 그래 오늘부터 바뀔 거야라는 선언을 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러셔도 안 되고요. 무게 있게 움직여야 되니까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박함으로 호소한 거지만은 대통령께서는 천천히 변하셔도 됩니다. 그 한 8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여유 있게 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변한다는 방향성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노원병에서 제가 뛰는 것에 의미를 찾아 뛸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80일의 기간이라는 걸 허무하게 보내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저는 제 입장에서도 정치에 다른 의미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대통령도 이해가 가죠. 대통령도 뭐 60년생이신데 지금 나이가 64시신데 지금 뭐 바뀌세요 이런다고 갑자기 뿅 하고 다음날 바뀌어서 나타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저 그런 거 이해 못하고 제가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적어도 절박한 마음으로 오도를 하는 것이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뿅 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뿅 내일부터 대구 경북이 바뀔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쪽을 조금씩 변해가는 방향성을 보여주시면은 수도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힘이 납니다. 예, 그런 맥락이라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8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80일간의 변화가 없다면 또 헤어질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80일이면 세계 일주도 하는데 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예. 네, 다음 우리 영남일보 박재일 국장 질문 가겠습니다. 네. 저 9시 넘었는데 제가 질문 안 해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아시아 포럼 20은 그래도 기자회견이 아니라 토론회거든요. 예. 제 주장을 하나 얘기해 예. 오히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십시오. 질문이라기보다도 참 우리 대표님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현란해서 많이 적어요. 제가 수첩에 한 번씩. 어떻게 저렇게 저도 굉장히 기사를 잘 쓰거든요. 하려면 진짜예요. 정말 잘 쓰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기막힌 말들을 할까? 오늘 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뭐 그걸 묻자는 거는 그런 말씀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박정훈 대령 해병대군 수사관인데 저는 이분이 정말 전라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클릭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나 이걸 뭐 내가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 사람 출신이 어딘지를 빨리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속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조금 약간 정반대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포항 출신의 경북대 나오길래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번 수사는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제대로 했구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이제 깨달은 거죠. 한편으로는 어떤 그 지리적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과학적이지만 과학적인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에 아마 전라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 한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같이 좀 약간 중년 이상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좌파는 지금 쭉 보면은 어떻게 하든 TK를 무너뜨리면은 메인스트림으로 영원히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 TK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박근혜 탄핵이 이렇게 흔들려서 막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은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50년, 100년도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또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TK가 정말 흔들리면 조금이라도 내분이나서 흔들리면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대구 사람들은 우리 대구 다 죽어도 좋으니 오지 마라. 너희들 대구에 서울거들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또 과장하자면 그죠. 그런 약간 아까 DNA 말씀하시는데 그런 DNA 정도가 좀 있다. 이런 거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면 대구는 그 고관대작들을 분명히 많이 선출해요. 저는 한때 보면 지금도 아마 8명 구청장 중에 4명이 고시 출신인가? 전국적으로 이런 데 없어요.
제가 기사도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썼어요. 그게. 10년 전에 이미 예, 그랬어요. 10여 년 전부터. 그리고 뭐 경북고 출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근데 어떤 내 좌파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차라리 대구가 낫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가면은 차라리 저 근본도 없는 완전 양아치가 구청장을 하고 있대. 차라리 좋은 대학 나온 대구에서는 대구 사람들이 고등학교만 여기 와서 서울 떠났는데 서울에서 다시 온 사람을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켜주는 거는 굉장히 개방적이다는 거야. 거기 그 출신에 있는 고등학교, 그 출신 대학이 만약에 구청장 시장했으면 더 골 때렸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더 대구는 차라리 낫다. 고관 대작하는 것이 차라리 위험의 어떤 그 리스크를 더 줄이는 것이다. 양아치가 하는 것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전 뒤에서부터 답변 드리면요. 고관 대작이 정치하는 게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고관 대작만 정치하니까 문제인 거죠. 대구는 지금 네가 예전에 나란 일 볼 때 빨간색 관복을 입었느냐 파란색 관복을 입었느냐 그래 빨간색이면 정치할 만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극에 보면 빨간색 입은 게 정상품 이상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본다는 게 저는 당연히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관직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겠지만은 대구에 12명 국회의원 있으면 아니면 경북까지 해서 25명 국회의원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지역에서 지역 문제 고민해온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보태고 중앙에서 뭐 아주 좋은 정보를 접하고 좋은 관직을 지낸 사람들은 인맥과 지식을 보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세트를 이루어야지만이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같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갔다가 한 30년쯤 지나가지고 차관 지낸 다음에 갑자기 와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고향 찾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미래 모델에서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TK가 아까 말했던 건 5명 대통령 배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함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는 TK와 PK 그리고 충청도가 결합해가지고 호남을 고립시키는 형태로는 집권하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호남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DJP 연합을 통해가지고 결국 그걸 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어땠습니까? 본인이 부산 출신으로서 후보로 나와가지고 충청도를 또 잡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세종시 이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전략은 화훼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중도화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오른쪽에선 전혀 의심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박정희의 딸을 의심하겠습니까? 이준석이나 유시민한테는 너 민주당으로 가라 빨갱이지 이런 소리 하더라도 박정희의 딸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김종인 이상도를 기용하고 중도화 전략을 펼 수 있는 겁니다. 국가 장학금을 둬가지고 반값 등록금 하자 그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빨갱이 소리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구 경북에서 이제 이기기 위한 전략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애국을 부르짖는 것만으로 애국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뭐 요즘 조원진 대표 같은 분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서울 광화문에 가면 무슨 현수막이 걸려 있냐면요. 제가 뭐 매번 지나가면서 보는 게 뭐냐면은 황당한 게 뭐냐면은 우리 공화당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현수막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몇 월 며칠 대구 감삼역으로 모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화문에 현수막이. 서울 사람들이 대구 감삼역이 어딘지 알면 그걸 왜 거기다 붙여놓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저는 약간 좀 이상한 방향으로 정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구의 정치가. 저는 그게 또 되니까 그렇게 하고 붙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조원진 대표도. 저는 그 똑똑하신 분이 뭐 안 되는 걸 붙이고 계시겠습니까? 그 대구가 그 갈라파고스에 갇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조원진 대표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또 돈 후원해주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과감히 말하면은 득표엔 도움 안 됩니다. 보수 진영 전체로 봤을 때는. 예, 대구의 분위기를 살리는 도움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을 이해한 데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도 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는 한 80% 이상이 보수 성향이니까 그 성향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고, 그다음 전라도 출신 같은 경우에는 한 80, 90% 이상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니까 그 성향을 바탕으로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당이 통계적으로 그런 것을 처음에 의심하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젊은 세대는 그걸 넘어섰습니다. 약간은. 네. 그러니까 저는 대구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예를 들어 뭐 경북고등학교랑 광주일고가 야구 경기라도 하면은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역에서 후원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다들 가보면은 GRTV 꼴찌하고 있는 동네들이라 가지고 국회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의원들이 정치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예. 서로 무슨 뭐 학연 지연을 얽혀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리지도 않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 3선 4선 해봐야 가가지고 수도권 초선보다도 박전환 해설 받는 게 현실인데, 예. 저는 그 위치에서 약간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는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배출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대구가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 지금 키우시면은 20년 뒤에 찾아먹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안 키우면은 뭐 20년 뒤도 없고요. 씨를 심어야지만이 열매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 네. 청기자 질문 받고 뭐 예. 네, 그 유스민 천용길 기자입니다. 대표님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이 절박한 마음으로 대구에 오셨으니 네.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야, 저 사람 보고 우리도 뭔가 베팅을 좀 해보자.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님 말고 천하람 변호사 말고 네. 예, 함께 좀 그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이 베팅할 만한 대구 경북의 주자를 한두 명 정도만 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 대표님의 언론을 활용해서 이 그분이 예, 좀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시점에요, 물불 가리지 마시고요, 수도권에서 먹히는 사람 중에서 대구 연고 있는 사람 다 찾아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구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언론인들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시민이 선택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제가 누구를 밀어올릴 힘이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천하람 변호사 정도면은 제가 가까이서 보고 보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장 가까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뭐 몇 번 부르셨겠지만은 뭐 가까운 데 있는 유승민 의원보다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대구 시민들한테 선보여 봅시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구 시민들은 비토를 했는데 대권 여론조사 시켜보면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조사에 따라 가지고는 가장 확장성 있는 후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 지금 58년생이니까 66입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근데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한번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써보십시오. 예전에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다시 쓰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얼마나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대구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도 많고 고생도 하시고 계시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다소간의 각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 주시고, 저는 대구에 정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제가 누구를 띄우진 못하겠지만은 이런 사람을 띄우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판국이 되어서도 권력에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차피 국회의원 만들어봤자 사람 안 됩니다. 그거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경상도시 표현으로 그거 사람 안 됩니다. 그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 했던 비유인데요. 호랑이 새끼를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호랑이 새끼나 아니면은 고양이나 처음 볼 땐 다 조그매 보이고 이게 다 손에 들 수 있는 사이즈인데, 밥을 많이 먹인 거 어떤 거는 호랑이가 되고요. 그래서 어흥하고 다니고요. 어떤 거는 비반 고양이가 됩니다. 종이 다른 겁니다. 종이. 지금 대구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비겁하게 얘기합니다. 야, 준성아, 내가 초선이고 재선이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3선 4선 되면 나도 할 만하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고양입니다. 그거 초선 때 말 못하는 거 다 고양입니다. 그거 계속 밥 주면요 비반 고양이 됩니다. 예. 움직이지도 않고 나중에 비만 고양이 돼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초선 때부터 호랑이였습니다. 예.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초선 때부터 자기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한테도 할 말 했고요. 3당 합당한다 그럴 때 안 따라갔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한테 명패 던지지 않았습니까? 노무현은 초선 때부터 새끼 호랑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밥 잘 주니까 호랑이가 된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 된 거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새끼 호랑이 아니었습니까? 초선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도 가서 대들고. 김대중 대통령이요? 이제 새끼 호랑이였으니까 가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면서 동료 의원이 수사받으니까 살려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밥만 먹고 있는 대구 경북의 고양이들. 예. 또 이러면 또 열받으시겠지만 고양이 12마리 키워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호랑이 하나 들여가지고 키우십시오. 예. 네, 우리 마지막으로 아시아 포럼 우리 초대 위원장이신 우리 최동수 선배님의 질문 플러스 당부 말씀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마무리 제안해 주시는데 저기 이사장님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질문은 뭐 더 이상 할게 오늘 뭐 시간이 짧을 정도로 뭐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말씀 중에 질문은 아니고요. 말하다 죽었다 이랬는데 뭐 예전에 어제까지 제가 이제 이랬습니다. 참 동학영해 사자성어를 쓰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참 많았었는데 뭐 오늘 보니까 역시 낭중지추다. 그 세월은 우리 이준석 대표 편이 아닐까.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 발전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좀 자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짧게 하자면요. 하고 마무리하죠. 네. 예, 오늘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대구 경북에 국회의원 집단 디스하고 다 고양이라 해버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사가 날지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200석 내줘가지고 패배해가지고 망하느나 아니면 오늘 제가 이 말 한 것 때문에 대구 경북 국회의원이 저한테 나중에 뭐라 하드나 이래준다 저래준다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하려면은 이제 죽기를 각오가 할 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뭐 좀 자극을 주십시오 고양이들한테. 네. 당신도 할 말 하자. 네. 그럼 사실 알고 봤더니 고양이가 아니라 그 중에 새끼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래가 자극을 주십시오. 그게 저는 보수가 살고 대한민국 정치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18회 우리 아시아 포럼 릴레이 정책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시듯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